만약 예술과 낭만의 나라 프랑스가 하루아침에 멸망 직전까지 간다면 믿으시겠습니까? 하지만 그러한 상황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현재 파리 시내는 폭동으로 불타고 공장은 멈추고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죽어갑니다. 무분별한 퍼주기 정책이 결국 프랑스의 발목을 잡은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오만한 유럽의 엘리트들이 제발 좀 살려달라고, 우리 좀 도와달라고 바짓가랑이 붙잡고 매달린 나라가 미국도 중국도 아니라 바로 대한민국이었다는 점입니다. 도대체 48시간 동안 엘리제 궁 지하 벙커에선 무슨 일이 있었길래 콧대 높은 프랑스 장관들이 한국 앞에서 벌벌 떨며 무릎까지 꿇었을까요? 제 이름은 알렉상드르입니다. 프랑스 공화국 대통령실 최연소 수석 전략가라는 거창한 직함을 달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 제 기분은 마치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의 3등 항해사가 된 것만 같습니다. 지금 제가 서 있는 곳은 파리 지하 50m 아래 엘리제 궁의 지하 벙커인 주피터 룸입니다. 두께 2m의 강화 콘크리트 벽 너머로 둔탁한 진동이 느껴집니다. 저것은 지진이 아닙니다. 성난 군중이 던지는 화염병이 터지는 소리, 그리고 대통령을 단두대로 라고 외치는 파리 시민들의 함성입니다. 지금 프랑스는 국가부도, 즉 디폴트 선언까지 불과 48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복지 퍼주기가 결국 프랑스를 최악의 빚쟁이 국가로 만들어버렸거든요. 하지만 진짜 문제는 그게 아닙니다. 당장 1시간 뒤 이 나라의 심장이 멈출 위기에 처해 있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전 붉은색 경고등이 벙커의 메인 스크린을 집어삼켰습니다. 재무부 메인 서버가 셧다운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당장 오늘 오후 6시에 지급되어야 할 전국의 경찰관 15만 명, 소방관 4만 명, 그리고 국경을 지키는 군인들의 급여가 지급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월급이 안 들어온 경찰이 과연 화염병을 들고 달려드는 시위대를 막아줄까요? 아니요. 그들은 방패를 내려놓고 시위대에 합류할 겁니다. 그러면 정확히 1시간 뒤 저 굳게 닫힌 벙커의 문은 뜯겨나갈 것이고 우리는 루이 16세의 뒤를 따르게 되겠지요. 단두대로 향하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우리의 고귀하신 재무장관 르클레르님의 행동을 보십시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돔 페리뇽 샴페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크리스털 잔에 거품이 차오르는 걸 보며 그가 입을 엽니다. 걱정 말게, 알렉상드르. 독일 총리가 전화를 받을 거야. 유럽중앙은행이 우리를 버릴 리 없어. 우린 프랑스잖아. 예술과 낭만의 나라를 돈 몇 푼 때문에 망하게 두겠어? 그의 말은 공허한 울림일 뿐입니다. 이미 독일 총리실로부터 추가 지원 불가라는 팩스가 도착한 지 30분이 지났습니다. 네, 맞습니다. 팩스입니다. 이 나라는 아직도 국가 간의 긴급 문서를 종이 쪼가리가 뱉어내는 기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르코르니 총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호했습니다. 독일은 우리를 버렸소, 장관. 이제 우리를 즉시 구원할 수 있는 현금 유동성과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딱 한 곳뿐이오. 총리의 시선이 지도상의 동쪽 끝 작은 반도 국가에 멈췄습니다. 대한민국. 그들과 즉시 시스템 통합 조약을 맺고 긴급 차관을 요청하겠소. 그 순간 르클레르 장관이 마시던 샴페인을 뿜을 뻔했습니다. 그는 귀족적인 제스처로 손수건을 꺼내 입가를 닦으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총리님, 충격으로 판단력이 흐려지신 겁니까? 한국이라니요? 그 작은 나라가요? 1인당 출산율 0.6명대, 소멸 예정, 국가 1위인 그 노인정 국가 말입니까? 인구도 쪼그라들고 내수 시장도 없는 그 좁은 땅덩어리가 우리 위대한 프랑스에 무슨 도움이 된다는 말입니까? 차라리 일본에게 손을 벌리는 게 낫지. 격떨어지게 아시아의 하청공장 국가라니.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속에서 차가운 불덩이가 치솟았습니다. 저는 말없이 홀로그램 테이블의 제어권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르클레르 장관의 코앞에 데이터를 띄웠습니다. 장관님, 당신은 19세기 인구론자 멜서스처럼 단순한 머릿수만 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에너지 밀도를 봅니다. 제가 버튼을 누르자 대한민국 수도권의 야경 위성사진과 데이터 전송량 히트맵이 오버랩되어 나타났습니다. 핏줄처럼 얽힌 지하철망, 거미줄보다 촘촘한 오지 통신망.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데이터의 흐름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의 신경망처럼 번쩍였습니다. 보십시오.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5천만 개의 고성능 CPU가 하나의 메인보드 위에 꽂혀 있는 거대한 슈퍼컴퓨터입니다. 장관님께서 소멸이니 뭐니 비웃는 그 인구 감소? 한국에서는 그게 쇠퇴가 아닙니다. 불필요한 유휴 인력을 줄이고 시스템 자체를 자동화, 무인화하는 초고효율 진화 단계에 진입한 겁니다. 르클레르 장관은 여전히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래봤자 아시아의 작은 나라야. 그래서 그들의 시스템이 우리 셧다운된 전산망을 어떻게 고친단 말인가? 우리 프랑스의 행정 시스템은 200년 된 전통의 관료제야. 도장을 찍고 서류를 검토하고 결제를 올리는 품격 있는 절차가 있다고. 한국 같은 디지털 장난감이 끼어들 틈은 없어. 품격이라 하셨습니까? 저는 실소를 터뜨리며 화면을 양분했습니다. 왼쪽에는 현재 파리 시청의 모습을 띄웠습니다. 공무원들이 산더미 같은 서류 뭉치를 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넘어서고 종이가 흩날리고 시스템이 먹통이 되어 수기 장부에 볼펜으로 이름을 적고 있는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창구 앞에서 고함을 지르고 공무원은 전산이 안 돼요. 다음 주에 오세요. 라며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이게 장관님이 말씀하시는 품격입니까? 여권 하나 갱신하는데 3주가 걸리고 재난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지 2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는 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십시오. 오른쪽 화면에는 한국의 평범한 가정집 거실이 비춰졌습니다. 소파에 편안하게 누운 70대 할머니가 스마트폰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화면에 엄지손가락을 갖다 대는 순간 띠링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재난지원금 입금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습니다. 소요시간 1.2초. 서류 제출. 없음. 방문. 필요 없음. 공무원 대면. 전무. 이게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가 운영하는 정부24와 홈택스 시스템입니다. 한국인은 연말정산을 할 때 영수증을 모으지 않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국세청이 알아서 1년치 데이터를 긁어와서 계산까지 끝내줍니다. 우리가 서류에 찍을 도장 잉크를 찾으러 다닐 때 한국은 5천만 명의 데이터를 빛의 속도로 처리했습니다. 장관님, 이건 행정이 아닙니다. 마법입니다. 말도 안 돼. 보안은, 개인정보는 저렇게 막 처리하다가 해킹이라도 당하면 르클레르가 말꼬리를 흐리며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요? 한국은 전 국민에게 공동인증서라는 외국인들은 이해조차 못할 강력한 암호화 키를 보급했습니다. 심지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까지 상용화했습니다. 독일이 팩스밀리로 문서를 보낼 때 한국은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증명서를 스마트폰 지갑에 꽂아 넣습니다. 그때 벙커의 붉은 경고등이 더 빠르게 전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고 경찰급여 지급 데드라인까지 10분 남았습니다. 경고 시위대, 엘리제 궁 제1저지선 돌파. 밖에서 들려오는 함성이 더 커졌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르코르니 총리가 결단을 내린 듯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렉상드르, 한국 정부와 연결해. 그들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API를 우리 재무부 서버에 플러그인하게. 르클레르 장관이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미쳤어. 국가의 재정 데이터를 외국 서버에 태우겠다고? 차라리 독일 지멘스사의 기술진을 기다리세. 그들이 오고 있어. 독일 기술진이요? 그들은 지금 아우토반이 막혀서 국경도 못 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와서 뭐 할 건데요? 윈도우 98 서버를 재부팅이라도 한답니까? 저는 르클레르의 비명을 무시하고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화면에 한국 디지털 정부 연결 중 이라는 로딩바가 떴습니다. 제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과연 한국의 시스템이 이 낡아빠진 프랑스의 구닥다리 서버를 감당할 수 있을까? 연결이 시작되자마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의 데이터 고속도로가 뚫리자 마치 꽉 막힌 하수구가 뚫리듯 데이터 트래픽이 붉은색에서 초록색으로 순식간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AI 기반 행정 시스템은 프랑스 재무부의 꼬일대로 꼬인 급여 대장을 0.1초 만에 분석하고 오류를 수정하고 지급 명령을 생성했습니다. 스크린 중앙의 급여, 지급 진행률 바가 0%에서 멈칫하더니 눈으로 쫓을 수 없는 속도로 치솟았습니다. 10%, 40%, 80%.
어? 이게 무슨? 르클레르 장관이 입을 벌린 채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평생 펜대에 잉크를 묻혀 결제하던 속도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100% 지급 완료. 그 문구가 뜨는데 걸린 시간은 단 3초였습니다. 동시에 벙커 상황실에 있는 모든 요원들의 개인 휴대전화가 일제히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 있는 경찰, 소방관, 군인들의 휴대전화에서도 동시에 울렸을 그 소리. 징징징. 입금 알림 프랑스 공화국 급여가 입금되었습니다. 순간 밖에서 들려오던 시위대의 고함 소리 사이로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경찰 무전망에서 다급했던 목소리들이 사라지고 안도의 한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급 확인했습니다. 전 대원 급여 입금 확인. 다시 대열 정비합니다. 시위대 맡겠습니다. 저지선이 뚫리기 직전 월급이 꽂힌 경찰들이 다시 방패를 고쳐 잡은 것입니다. 엘리제 궁을 집어삼키려던 화마가 한국의 디지털 물줄기 한 방에 진압되었습니다. 저는 땀에 젖은 셔츠를 느끼며 의자의 깊숙이 등을 기댔습니다. 넋이 나간 르클레르 장관을 향해 제가 조용히 그러나 뼈 있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장관님, 아까 한국이 인구도 없는 소멸 국가라고 하셨죠? 틀렸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줄어드는 대신 시스템의 밀도를 극한까지 높여 생존하는 법을 터득한 인류 최초의 국가입니다. 저는 아직도 지급 완료라는 초록색 글자가 떠있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프랑스가 돈이 없어서 망할 뻔했습니까? 아닙니다. 속도가 없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21세기의 생존 조건은 영토의 크기도, 인구수도 아닙니다.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연결되어 있느냐, 바로 그 속도입니다. 한국의 시스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느려서 죽었을 겁니다. 르클레르 장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방금 들어온 월급 입금 문자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의 오만한 콧대 위로 식은땀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방금 행정 시스템이라는 뇌를 이식받았을 뿐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몸뚱어리는 여전히 병들어 있습니다. 공장은 멈췄고 무기고는 비었으며 병원은 아수라장입니다. 뭐 이상할 것도 없죠.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무분별한 복지라는 달콤한 독을 마셔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국가가 먹여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주 35시간 근무제를 신성불가침의 영역으로 모셨고 단 1분이라도 더 일하라 하면 거리에 화염병을 던졌습니다. 파업은 국민 스포츠가 되었고 권리만 주장할 뿐 의무는 내팽개쳤습니다. 나락간이 비어가는데도 정년은 늘리지 말라며 폭동을 일으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기업들은 높은 세금과 파업을 피해 해외로 도망쳤고 남은 것은 빚더미에 앉은 정부와 입만 벌리고 감이 떨어지길 기다리는 복지 괴물들 뿐입니다. 우리는 미래 세대의 신용카드를 긁어 샴페인을 터뜨리며 파티를 즐겼지만 이제 그 청구서가 날아온 겁니다. 국가부도라는 이름으로 말입니다. 기름진 음식만 먹다 비대해져서 스스로 걷지도 못하는 거인. 그것이 지금 프랑스의 추한 자화상입니다. 이제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낭만적인 복지 타령은 끝났다는 것을. 살기 위해서는 저 동방의 나라처럼 치열하게 땀 흘리는 법을,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하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은 프랑스와는 정반대의 나라입니다. 그들은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척박한 땅, 식민지와 전쟁으로 모든 것이 불타버린 폐허 위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진 것이라곤 오직 사람과 살아야겠다는 도끼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국가 탓, 환경 탓을 하며 주저앉는 대신 그들은 잠을 줄이고 신발끈을 동여맸습니다. 우리가 워라벨을 외치며 3시에 퇴근해 카페에 앉아 있을 때 그들은 연구실 바닥에 침낭을 깔고 밤을 새웠습니다. 우리가 연금 개혁 반대를 외치며 샹젤리제 거리를 불태우고 있을 때 그들은 국가부도를 막겠다며 장롱 속의 아이 돌반지와 결혼반지를 꺼내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 국민이 국가의 빚을 갚기 위해 자기 재산을 내놓습니까? 우리 프랑스인들이라면 정부가 돈을 더 내놓으라며 폭동을 일으켰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국가에 달라고 떼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국가를 살리기 위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권리보다 의무를 먼저 생각하고 나태함보다 성취를 미덕으로 여기는 그 지독한 헝그리 정신. 그것이 바로 모든 자원을 가진 프랑스가 망해가고
아무 자원도 없던 한국이 세계를 호령하게 된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우리는 배부른 돼지가 되어 죽어가지만 그들은 굶주린 호랑이가 되어 세상을 사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권위주의에 찌든 멍청한 프랑스의 고위 관료들이 과연 한국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의 예술 지상주의자들은 한국의 기름때 묻은 작업복 앞에서 무릎을 꿇을까요? 그렇게 지옥 같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 시스템 덕분에 경찰과 소방관들의 통장에 월급이 입금되었고 엘리제 궁 앞을 메웠던 시위대는 조금이나마 잠잠해졌습니다. 한숨 돌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위기는 이제 겨우 일막이 끝났을 뿐입니다. 뇌가 작동하기 시작했으니 이제 멈춰버린 심장을 뛰게 해야 합니다. 르클레르 재무장관은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는지 고급스러운 실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으며 투덜거렸습니다. 운이 좋았을 뿐이야. 한국 시스템이 빨랐던 건 인정하지. 하지만 그게 다야. 행정 전산망 같은 건 하드웨어일 뿐이라고. 진짜 국가의 품격은 산업에서 나오는 법이야. 그 옆에 앉아있던 산업부 차관이 거들었습니다. 그는 소르본 대학 출신의 엘리트 관료로 뼛속까지 문과적 우월감에 젖어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창밖을 가리키며 혀를 찼습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한국은 그저 세계의 공장 중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프랑스입니다. 루이비통, 에르메스, 샤넬, 그리고 보르도 와인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예술을 팔고 꿈을 팝니다. 기름때 묻은 작업복 입고 납땜이나 하는 나라들과는 격이 다르죠. 어차피 제조업은 개발도상국이나 하는 겁니다. 우리는 고귀하게 브랜드 가치나 챙기면 됩니다. 에르메스 버킨백 하나 팔면 한국이 반도체 트럭 한 대 파는 것보다 이익이 많이 남는데 굳이 우리가 손에 기름을 묻혀야 합니까? 그의 말에 르클레르 장관이 맞장구를 치며 킬킬거렸습니다. 옳은 말이야. 반도체. 그거 필요하면 대만이나 일본한테 사면 그만 아닌가? 아니면 미국 인텔한테 달라고 하든가. 왜 굳이 한국이어야 해? 그 나라는 그냥 하청 공장일 뿐이라고. 하청 공장이라.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들은 아직도 모릅니다. 지금 21세기의 질서가 어떻게 재편되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무시하는 기름때가 사실은 국가의 생명줄이라는 것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삐삐삐. 주피터 룸의 메인 스크린에 붉은색 경고창이 동시다발적으로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하나가 아닙니다. 마치 도미노처럼 프랑스 산업의 기둥들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경고, 르노 자동차 빌랑쿠르 공장 가동 중단. 경고, 에어버스 툴루즈 조립 라인 셧다운. 경고, 토탈 에너지 LNG 수급 불가. 파리 난방 위기. 경고, 프랑스 전력 원전 정비 부품 고갈. 블랙아웃 임박. 상황실 조명이 불안하게 깜빡거렸습니다. 벙커 내부의 전력마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산업부 차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공장이 왜 멈춰? 발전소는 왜 이래? 저는 홀로그램 패널을 조작해 4분할 화면을 띄웠습니다. 한 번 화면에는 멈춰선 르노 공장의 로봇팔이, 두 번 화면에는 부품이 없어 뼈대만 남은 에어버스 비행기가, 세 번 화면에는 텅 빈 가스 저장고가, 네 번 화면에는 가동을 멈춘 원전 냉각탑이 비춰졌습니다. 차관님, 아까 말씀하셨죠? 에르메스 가방 하나면 반도체 트럭 한 대라고요. 그럼 묻겠습니다. 지금 저 에르메스 가방으로 전기를 만들 수 있습니까? 샤넬 향수로 자동차를 굴릴 수 있습니까? 보르도 와인으로 비행기를 띄울 수 있냐고요. 제 목소리가 벙커를 울렸습니다. 지금 프랑스의 심장을 멈추게 한 건 돈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이 쥐고 있는 4개의 생존 열쇠가 없어서입니다. 저는 첫 번째 열쇠, 반도체와 배터리 데이터를 확대했습니다. 보십시오. 르노 자동차와 에어버스 비행기가 왜 멈췄는지 아십니까? 뇌와 심장이 없어서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반도체가 2,000개가 들어갑니다. 그중 핵심인 차량용 메모리와 AI 칩, 어디서 만드는지 아십니까? 대만이요? 대만은 주문받은 것만 만듭니다. 설계부터 생산,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AI의 두뇌인 HBM까지 이 모든 걸 수직 계열화해서 공급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국이 물량을 끊으면 프랑스의 최신형 전기차도 국방부의 드론도 그냥 비싼 깡통입니다. 차관이 덜덜 떨며 반박했습니다. 배터리는 중국산 쓰면 되잖아. 싸고 많은데.
중국산이요? 지난달 파리 시내 전기버스 화재 사건 잊으셨습니까? 중국산 배터리는 불이 납니다. 유럽산 배터리는요? 스웨덴 노스볼트가 파산 직전입니다. 수율이 안 나와서요.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오래가고 가장 빠르게 충전되는 배터리를 대량 생산하는 나라는 한국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의 심장 절반이 한국산입니다. 한국산 배터리가 없으면 내일부터 파리의 모든 전기차와 버스는 차고지에서 잠들어야 합니다. 저는 숨 쉴 틈도 주지 않고 두 번째 열쇠, 조선과 원전 화면으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거대한 LNG 운반선이 바다를 가르는 웅장한 모습과 사막 한가운데 우뚝 솟은 원자력 발전소가 나타났습니다. 지금 밖은 겨울입니다. 파리 시민들이 난방을 하려면 천연가스가 필요합니다. 가스는 어떻게 가져옵니까? 파이프라인, 러시아가 잠갔습니다. 배로 실어와야 합니다. 영하 163도의 액체 가스를 싣고 바다를 건너는 LNG 선박. 지금 전 세계 바다에 떠 있는 10척 중 9척이 한국산입니다. 중국이 만든 배는요, 작년에 바다 한가운데서 멈춰섰습니다. 기술력이 안 돼서 가스가 다 기화돼 버렸거든요. 한국 조선소들이 만든 배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면 파리 시민들은 이번 겨울 얼어 죽습니다. 르클레르 장관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원전은 우리 프랑스도 원전 강국이야. 우리가 알아서 고치면. 강국이요? 옛날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프랑스 기술진이 핀란드 올킬루오토 원전 하나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3년입니다. 예정보다 10년이나 늦어졌고 지체 보상금만 수조 원을 물어냈습니다. 망신도 이런 개망신이 없었죠.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저는 UAE 바라카 원전의 사진을 띄웠습니다. 뜨거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빛나는 거대한 돔. 한국은 사막 한가운데에 원전 4기를 지었습니다. 그것도 약속된 기한 내에 약속된 예산으로 완공했습니다. 이 업계에서 그건 건설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지금 우리 노후 원전을 수리할 부품과 기술자, 당장 투입 가능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오지 않으면 내일 파리는 블랙아웃입니다. 산업부 차관이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작은 나라가 어떻게 반도체, 배터리, 배, 원전까지 다 잘할 수가 있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 제가 차관에게 다가가 조용히, 그러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들은 시간의 연금술사들이니까요. 저는 한국의 연구소와 공장에 불 꺼지지 않는 밤 풍경을 보여주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10년 걸려서 안정화할 나노 공정을 한국은 6개월 만에 해냅니다. 그들은 야근을 밥 먹듯 하고 문제가 생기면 집에 가지 않습니다. 그 특유의 빨리빨리 정신으로 물리적 시간을 압축해버립니다. 장관님은 그걸 기름때 묻은 노동이라고 폄하하셨죠? 아닙니다. 그건 나노 단위의 예술이고 극한의 헌신입니다. 그들이 잠을 줄여가며 만든 부품들이 지금 전 세계를 그리고 우리 프랑스를 돌리고 있는 겁니다. 그때 화상회의 연결음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크린의 르노 그룹 CEO와 토탈 에너지 회장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평소의 우아함은 온데간데 없고 넥타이를 풀어헤친 채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야, 산업부 차관, 너 제정신이야? 지금 자존심 세울 때야. 공장 라인이 다 멈췄다고. 하루 손실액만 5억 유로야. 가스 재고가 바닥났어. 한국 조선소에 전화해서 LNG선 좀 빨리 보내달라고 빌란 말이야. 제발. 한국 대통령한테 무릎이라도 꿇어. 안 그러면 내일 프랑스 경제는 뇌사 상태야. 대기업 회장들의 비명 소리에 벙커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루이비통을 자랑하던 차관은 고개를 푹 숙였고 르클레르 장관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찾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들리십니까, 장관님? 지금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닙니다. 에너지, 이동수단, 디지털 뇌까지 인류 문명을 지탱하는 국가 생명유지장치 그 자체입니다. 사치제는 없어도 불편할 뿐이지만 필수제가 없으면 죽습니다. 한국이 수출 밸브를 잠그면 프랑스는 48시간 안에 구석기 시대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직도 에르메스 가방을 끌어안고 자존심을 지키시겠습니까? 아니면 한국의 손을 잡고 사시겠습니까? 르코르니 총리가 비장한 표정으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연결해. 한국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아니,
대통령실 경제수석에게 바로 연결해. 우리가 원하는 모든 조건을 들어주겠다고 해. 반도체와 가스, 그리고 원전 기술 지원을 요청한다. 전화가 연결되는 신호음이 벙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뚜뚜. 그 소리는 마치 멈췄던 프랑스의 심장이 다시 뛰기 위해 전기 충격을 기다리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이제 겨우 숨을 쉬게 되었습니다. 행정망이 복구되었고 산업혈관에 피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엘리제 궁 지하 벙커의 공기는 여전히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경제라는 급한 불을 껐지만 더 거대하고 파괴적인 해일이 국경 너머에서 몰려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위성사진 한 장이 떴습니다. 동유럽 국경지대, 짙은 안개 속에 가려진 수천 개의 검은 점들. 그것은 숲을 가로지르고 있는 전차 부대였습니다. 이게 뭔가? 러시아군인가? 베르나르 장군의 질문에 정보 장교가 침을 꼴깍 삼키며 보고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아닙니다.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이를 국경지대 대테러 훈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부대 마크도, 국기도 떼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위성 분석 결과 최신형 T-90M 전차 대대와 바그너 그룹 잔존 세력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들은 교묘했습니다. 선전포고 없는 침공, 소위 살라미 전술이었습니다. 국적 불명의 무장 세력을 앞세워 야금야금 방어선을 갉아먹는 수법이죠. 제가 차갑게 덧붙였습니다. 장군님, 러시아가 피 냄새를 맡은 겁니다. 지금 프랑스는 국가부도로 마비됐고 시위대가 거리를 점령했습니다. 그들은 지금 테스트하는 겁니다. 유럽의 병자가 된 프랑스가 과연 동맹국을 지킬 힘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종이 호랑이로 전락했는지 찔러보는 거죠. 감히 우리를 시험해. 당장 대응 사격해. 나토 대응군을 보내라고. 못합니다. 뭐? 왜 못해? 상대가 정규군이 아니라고 우기는데. 우리가 먼저 미사일을 쏘면 전쟁을 시작한 건 우리가 됩니다. 저들은 그 명분을 노리고 민간인 복장을 한 용병들을 앞세워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압도적인 재래식 전력, 즉 수십만 발의 포탄과 전차로 물리적 저지선을 만들어야 하는데 저는 텅 비어버린 프랑스군의 탄약 재고 현황판을 가리켰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저 유령 부대를 막을 포탄이 없습니다. 놈들도 그걸 알고 들어오는 겁니다. 프랑스 창고가 비었다는 걸요. 베르나르 국방참모 총장은 책상 위에 군사 지도를 펴놓고 신경질적으로 지휘봉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어깨에 달린 별, 4개가 샹들리에 조명 아래서 번쩍였지만 그 별들은 지금 아무런 빛을 내지 못하는 훈장 쪼가리에 불과해 보였습니다. 나토 사령부 연결은 아직인가? 미군은 언제 도착한대? 그의 호통에 통신장교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군님, 미군은 태평양 전선에 집중하느라 유럽에 병력을 보낼 여력이 없다고 합니다. 독일군도 전차 가동률이 30% 미만이라 지원이 불가능하다고. 그 순간 상황실 메인 스크린에 핏빛보다 붉은 경고창이 떴습니다. 탄약 재고 위험 수위, 프랑스 육군. 포탄 잔여량 3일치 스피커에서는 동유럽 전선의 다급한 무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치직, 치지직. 여기는 동부 전선. 포탄이 떨어졌다. 러시아군 탱크가 밀려오는데 쏠 포탄이 없어. 후퇴한다. 반복한다. 전 병력 후퇴, 절망적이었습니다. 유럽의 방패라 자부하던 프랑스 군의 무기고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화에 취해 군축을 거듭한 대가였습니다. 포탄 100만 발이 당장 필요했지만 유럽 전역의 공장을 다 돌려도 한 달에 5만 발도 만들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르코르니 총리가 비통한 표정으로 베르나르 장군을 바라봤습니다. 장군, 방법이 없소. 이대로라면 러시아군이 일주일 안에 파리 개선문 앞까지 올 거요. 베르나르 장군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용히 서류철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표지에는 대한민국 무기 도입 계획안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군님,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당장 포탄 100만 발과 최신형 전차를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있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은 서류를 받자마자 표지를 보고는 인상을 구기더니 보란듯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한국? 또 그놈의 한국이야. 알렉상드르, 자네 제정신인가? 어디 듣도 보도 못한 김치 통조림이나 만드는 나라에서 무기를 사자고? K2, K9. 이름도 성에 없는 그 플라스틱 장난감들을 내 병사들에게 쥐어주란 말인가?
그는 씩씩거리며 지휘봉으로 지도를 내리쳤습니다. 우리 프랑스군은 나토 표준이야. 격떨어지게 아시아산 싸구려 무기를 쓰느니 차라리 미군이 올 때까지 맨주먹으로 버티다 명예롭게 죽겠어. 그리고 그 나라는 너무 위험해. 북한, 중국, 러시아, 늑대 소굴에 둘러싸여서 언제 지도에서 지워질지 모르는 겁먹은 토끼 같은 신세잖아. 자기 코가 석자인 토끼가 누구를 지켜준다는 거야? 겁먹은 토끼? 저는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쓰레기통으로 걸어갔습니다. 구겨진 서류를 다시 꺼내 먼지를 털었습니다. 그리고 싸늘한 눈빛으로 장군을 응시하며 메인 스크린의 채널을 돌렸습니다. 장군님, 토끼라고 하셨습니까? 그럼 지금부터 그 토끼가 늑대들을 어떻게 사냥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는 폴란드 그디니아 항구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거대한 수송선 램프가 열리고 육중한 강철 괴물들이 끝도 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국방장관이 그 앞에서 감격의 겨운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전차 50대를 주문했더니 3년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를 주문했더니 3개월 만에 180대가 도착했습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신은 우리를 버렸지만 한국은 우리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3개월? 군수산업을 아는 사람라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였습니다. 통상적인 전차 납품 기간은 빨라야 2년. 3개월은 설계도면 검토하기에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재고를 보낸 건가? 아닙니다, 장군님. 한국은 재고를 털어보낸 게 아니라 새로 찍어낸 겁니다. 창원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국의 방산 공장들은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로봇팔이 쉴 새 없이 용접하고 엔지니어들이 3교대로 돌아가며 탱크를 빵 찍어내듯 만들어냅니다. 이걸 보고도 장난감이라고 하시겠습니까? 이것은 악마의 생산력입니다. 저는 화면을 전환해 K9 자주포가 불을 뿜는 영상을 띄웠습니다. 15초의 세발 급속 사격, 동시에 목표물을 타격하는 TOT 사격, 지축을 울리는 포성과 함께 목표 지점이 초토화되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장군님이 김치 통조림이라고 비웃던 이 자주포. 지금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습니다.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폴란드. 장군님이 나토 표준 타령하며 낮잠 자는 동안 유럽의 절반이 이미 한국산 강철로 방어선을 짰습니다. 왜일까요? 성능은 독일제와 동급인데 가격은 절반이고 무엇보다 주문하면 바로 배송해주니까요. 지금 자유진영의 무기고는 미국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베르나르 장군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센 그는 아직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기계 따위가 뭐가 중요해? 전쟁은 결국 사람이 하는 거야. 한국군, 실전 경험도 없는 애송이들 아닌가. 징병제로 끌려간 오합지졸들이 뭘 알겠어? 저는 기다렸다는 듯이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진짜를 보여줄 차례입니다. 무기보다 더 무섭고 핵폭탄보다 더 위협적인 한국의 진짜 힘. 대한민국 총동원령 시뮬레이션. 제가 키보드를 두드리자 화면의 한반도 지도 위에 수많은 붉은 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천 개였던 점들이 순식간에 수만, 수십만, 수백만 개로 불어나 지도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장군님, 한국의 징병제를 우습게 보셨습니까? 그건 한국이 전 국민을 인간 병기로 개조했다는 뜻입니다. 저는 한국의 예비군 훈련장 영상을 띄웠습니다. 뱃살이 좀 나온 평범한 아저씨가 예비군복을 입자마자 눈빛이 변하는 모습. 1분 만에 소총을 눈 가리고 분에 조립하고 0점 사격에서 표적지 중앙을 뚫어버리는 장면. 보십시오. 한국 성인 남성의 90%가 소총을 다룰 줄 압니다. 박격포를 쏠 줄 알고 탱크를 몰 줄 알며 화생방 상황에서 9초 만에 방독면을 씁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프랑스 군인들도 훈련소에서 6개월을 굴러야 겨우 배우는 기술들을 한국의 평범한 회사원들이 점심시간에 밥 먹듯이 해내고 있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한국 정부가 동원령을 선포하면 24시간 안에 300만 명의 숙련된 병력이 무장을 마치고 전선에 투입됩니다. 이들은 훈련받아야 할 신병이 아닙니다. 당장 전투 가능한 예비역들입니다. 이건 국가가 아닙니다. 상시 대기 중인 거대한 병영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군님,
한국인은 평소엔 순합니다. 예의 바르고 친절하죠. 하지만 역사가 증명합니다. 임진왜란 때도 한국전쟁 때도 그들은 위기가 닥치면 농기구를 버리고 총칼을 들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조직해서 싸우는 전투 민족의 DNA가 그들의 피 속에 흐르고 있습니다. 이 5천만 명의 전사들이 장군님 눈에는 아직도 겁먹은 토끼로 보이십니까? 베르나르 장군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지도 위를 빽빽하게 채운 300만 개의 붉은 점들을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병력이 아니었습니다. 건드리면 반드시 죽는다는 살기 그 자체였습니다. 평화를 원하십니까, 장군님? 그렇다면 한국을 준비하십시오. 지금 당장 러시아의 전차 부대를 막을 수 있는 건 미국의 해구산이 아니라 한국의 포탄과 전차, 그리고 그 시스템입니다. 한국을 우리 편으로 만들지 않으면 우리는 텅 빈 총을 들고 죽음만 기다려야 할 겁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1분 같은 1초가 지났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의 떨리는 손이 천천히 전화기를 향했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연결해. 대한민국 국방부.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더 이상 오만함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K2 전차 1000대, K9 자주포 500문. 아니, 그들이 줄 수 있는 만큼 전부 다 사겠다고 해. 가격은 묻지 말고 납기만 맞춰달라고. 제발 빨리만 보내달라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프랑스의 텅 빈 무기고가 한국산 강철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안전합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국가는 군대만으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바로 옆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르클레르 재무장관이었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 전조 증상이었습니다. 구급 요원들이 달려왔지만 그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장관님, 정신 차리십시오. 앰뷸런스가 없습니다. 파리 시내 모든 병원이 포화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프랑스의 의료 시스템은 이미 붕괴된 지 오래였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살 수 없는 나라. 결국 크억, 외마디 비명과 함께 엘리제 궁벙커의 바닥으로 무거운 것이 쓰러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한국의 군사력을 비웃으며 전쟁은 낭만이라고 헛소리를 늘어놓던 베르나르 장군 옆에서 르클레르 재무장관이 결국 가슴을 움켜쥐고 고꾸라지고 만 것입니다. 그는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비난하느라 입에 침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복지는 프랑스야. 한국, 거기는 경쟁에 미쳐서 사람들이 자살하는 지옥이라며? 헬조선이라는 말도 자기들이 만들었다지? 옆 사람이 죽든 말든 성공만 좇는 각박하고 비인간적인 사회를 우리가 왜 배워야 해? 우리는 낭만과 여유, 그리고 톨레랑스, 즉 관용의 나라 프랑스라고. 그랬던 그가 지금 청색증이 온 입술을 떨며 숨을 헐떡이고 있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와 분노가 혈관을 막아버린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심정지였죠. 장관님, 정신 차리세요. 보좌관이 기겁하며 달려들어 넥타이를 풀고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르클레르의 의식은 빠르게 흐려지고 있었습니다. 15번, 빨리 구급차 불러. 보좌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스피커폰 너머로 들려오는 소리는 희망이 아닌 사형선고와도 같았습니다. 뚜뚜. 죄송합니다. 현재 파리 시내 모든 구급차가 출동 중입니다. 대기자는 200명이며 예상 도착 시간은 4시간입니다. 뚜뚜. 4시간. 심근경색 환자에게 4시간은 그냥 죽으라는 소리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재무장관이라고. VIP 코드 대고 헬기라도 띄워. 보좌관이 절규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저는 벙커의 뉴스 채널을 돌렸습니다. 화면에는 파리 시내 종합병원 앞을 가로막은 채 피켓 시위를 벌이는 의료진의 모습이 비춰졌습니다. 속보 프랑스 의료 노조 총파업. 월급 인상 없으면 진료 거부. 응급실 가동률 10% 미만. 환자들 거리에서 사망 속출. 이것이 낭만과 여유를 부르짖던 복지 국가의 민낯이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를 버리고 거리로 나갔고 병원은 문을 닫았습니다. 돈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치료받을 수 없는 진짜 지옥이 바로 여기 파리의 한복판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창백해져가는 르클레르 장관의 귓가에 대고 차갑게 속삭였습니다. 들리십니까, 장관님?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게으른 복지가 지금 당신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한국이 지옥이라고요? 천만에요. 한국이었다면 당신은 벌써 살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응급 의료 시스템 현황판을 띄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전문의 얼굴 한번 보려면 3주를 기다려야 합니다. 맹장 수술 하나 받으려면 파산할 각오를 해야 하죠. 하지만 한국은 어떻습니까? 슬리퍼 신고 집 밖으로 나가면 5분 거리에 병원이 있습니다. 밥값보다 싼 비용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습니다. 새벽 2시에 아이가 아파도 갈 수 있는 응급실이 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르클레르의 흔들리는 동공을 바라보며 못을 박았습니다. 아플 때 돈 걱정 없이, 기다림 없이 바로 치료받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천국 아닙니까? 지금 당신을 죽이고 있는 건 한국의 경쟁이 아니라 프랑스의 나태함입니다. 그때 굳게 닫혀있던 벙커의 기밀 문이 쉬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비키십시오. 환자 확보. 한국 정부가 급파한 긴급 의료 지원팀이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어떻게 벌써 여기에 있나? 한국에서 비행기로 와도 10시간은 걸릴 텐데. 놀란 총리의 물음에 제가 답했습니다. 총리님, 잊으셨습니까? 아까 우리가 한국과 맺은 건 단순한 차관 도입이 아니라 국가 시스템 통합 조약이었습니다. 한국의 국정원과 AI는 이미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부도가 선언되는 순간 의료 노조가 가장 먼저 파업하고 응급 시스템이 마비될 것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의료진이 가져온 장비 케이스에 찍힌 대한민국 해외긴급 구호대 마크를 가리켰습니다. 한국 정부는 조약이 체결되기도 전에 이미 군 수송기를 띄웠습니다. 시스템을 수출하려면 그 시스템을 운용할 사람도 같이 가야 한다는 게 그들의 원칙입니다. 저들은 2시간 전 샤를 드골 공항의 비밀리에 착륙해 엘리제 궁과 주요 거점에 이동형 중환자실을 구축하고 대기 중이었습니다. 프랑스 관료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마시며 설마 의료가 멈추겠어 라고 안일하게 생각할 때 지구 반대편의 한국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구조대를 문 앞에 대기시켜놓고 있었던 겁니다. 한국은 물건을 팔고 끝내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사후관리까지 완벽한 파트너입니다. 그들의 치밀한 계산이 아니었다면 장관님은 오늘 장례를 치렀을 겁니다. 그렇게 한국팀은 프랑스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잡담도 망설임도 불필요한 동작도 없었습니다. 마치 정밀하게 프로그래밍된 기계처럼 움직였습니다. 한 명은 기도를 확보하고 한 명은 정맥 주사를 꽂고 다른 한 명은 휴대용 초음파 기기로 심장 상태를 체크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불과 30초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프랑스 의료진이 커피 마시며 차트를 찾을 시간에 그들은 이미 응급처치를 끝내고 원격 수술 로봇을 세팅하고 있었습니다. 심실세동, 제세동기 충전, 200줄, 샷, 펑, 르클레르의 몸이 크게 튀어 올랐습니다. 리듬 돌아옵니다. 바이탈 안정화, 즉시 혈관 조영술 들어갑니다. 한국 의사의 손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빨랐습니다. 그들의 손기술은 전 세계 의사들이 경악하는 신의 영역입니다. 젓가락질로 단련된 그 섬세한 손가락은 1mm의 오차도 없이 막힌 혈관을 뚫어내고 스텐트를 삽입했습니다. 단 5분, 심장이 멈췄던 르클레르 장관의 모니터에 다시 규칙적인 심박동이 돌아왔습니다. 뚜뚜뚜. 그 기적 같은 광경을 보며 벙커 안의 프랑스 관료들은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르코르니 총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가능한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빠르고 정확할 수 있지? 저는 총리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총리님, 이건 단순히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신의 문제입니다. 저는 화면에 새로운 영상을 띄웠습니다. 태안 앞바다의 검은 기름띠를 닦아내기 위해 전 국민이 하얀 방제복을 입고 인간띠를 만든 장면. IMF 외환위기 때 장롱 속에 금반지를 들고 나와 길게 줄을 선 사람들. 코로나 팬데믹 초기, 마스크 대란 속에서도 사재기나 폭동 없이 질서 정연하게 약국 앞에 줄을 선 시민들. 서구의 개인주의는 위기가 닥치면 나만 살려고 합니다. 마트에서 휴지를 뺏고 총을 사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기 위해 뭉칩니다. 한국어에는 정의라는 번역 불가능한 단어가 있습니다. 타인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느끼고 위기 앞에서 거대한 하나의 유기체가 되어 움직이는 힘. 이것이 한국을 수천 년간 지켜온 생존 본능입니다.
화면 속에서 한국인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남을 돕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시키지 않아도 마스크를 쓰고 혈액이 부족하다는 문자가 뜨면 헌혈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시스템이 무너져도 시민들이 서로의 손을 잡고 지탱하는 나라. 그래서 한국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장관님을 살린 건 한국 의사 한 명의 기술이 아니라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들의 치열함입니다. 산소 마스크를 쓴 르클레르 장관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보고 온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슴에 붙어있는 한국산 심전도 패치를 떨리는 손으로 만졌습니다. 살았나? 네, 장관님. 한국팀이 살렸습니다. 4시간 걸린다던 프랑스 구급차는 아직도 오지 않았습니다. 르클레르가 마른 침을 삼키며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의료진을 더 데려와. 내 가족들도 그들에게 맡겨야겠어. 그의 한마디에 벙커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낭만 타령하던 자들이 이제는 생존을 위해 한국의 방식을 갈구하게 된 것입니다. 생존 앞에서는 낭만 따위는 쓰레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웃던 한국의 빨리빨리 와 치열함이 사실은 사람을 살리는 가장 숭고한 속도였음을 이제야 깨달으셨습니까? 그렇게 르클레르 재무장관이 한국 의료진 덕분에 목숨을 건진 뒤 엘리제 궁 벙커의 분위기는 미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생존이라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 앞에서 한국의 시스템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음을 모두가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인정하지 못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구석에서 최고급 실크 부채를 신경질적으로 흔들고 있는 여인, 마담 듀퐁 문화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재무부와 국방부가 한국에 백기투항하는 꼴을 보며 분노에 차 있었습니다. 천박하기 짝이 없군. 우리가 누군가 위고와 보들레르의 후손이야. 베토벤과 모차르트가 숨쉬던 유럽의 심장이라고. 그런데 고작 반도체 쪼가리 좀 만든다고, 탱크 좀 빨리 찍어낸다고 우리의 영혼까지 그들에게 팔아넘기겠다고?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르코르니 총리를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총리님, 저는 결사반대입니다. 한국 문화를 수입하자고요? K-팝, 오징어 게임. 그건 자극적인 조미료만 잔뜩 친 인스턴트 컵라면이에요. 기피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일회용 소모품이라고요. 셰익스피어의 고뇌가 있습니까? 아니면 미켈란젤로의 숭고함이 있습니까? 그저 10대들의 말초신경이나 자극하는 싸구려. 전자 오락 문화를 문명의 씨앗으로 삼겠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프랑스 예술의 자존심을 걸고 한국 문화 수입 금지령을 내려야 합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아시아 문화에 대한 뿌리 깊은 우월감과 경멸이 뚝뚝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한글인가 뭔가 하는 문자도 그래요. 짝대기 몇 개, 동그라미 몇 개. 그게 문자입니까? 애들 낙서지. 알파벳처럼 역사가 있어. 아니면 한자처럼 뜻이 있어. 그런 근본 없는 문자를 우리 위대한 불어와 나란히 놓겠다고요? 벙커 안이 술렁거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장관님, 지금 트로이의 목마가 이미 파리의 성문을 뚫고 들어왔다는 걸 모르시는군요. 저는 홀로그램 스크린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파리 시내의 풍경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바게트 빵집 앞은 파리만 날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옆 건물, 간판도 낯선 K마트 앞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10대, 20대 프랑스 청년들이 1km 넘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오픈런 현장. 그들의 손에는 바게트 대신 붉은색 포장의 불닭볶음면이 들려 있었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먹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장관님이 천박하다고 욕하신 한국 라면입니다. 그들은 매워서 혀를 내둘러가면서도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이미 그들의 미각은 한국의 매운맛에 정복당했으니까요. 이건 단순한 식문화의 변화가 아닙니다. 도파민의 식민지화입니다. 듀퐁 장관이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애들이나 먹는 불량식품이잖아. 저런 건 한때 유행이야. 유행일까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파리아코르 아레나에서 열린 롤드컵 결승전 현장이었습니다. 수만 명의 프랑스 관중이 경기장을 가득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연호하는 이름은 나폴레옹도 드골도 아니었습니다. 페이커, 페이커, 페이커. 장관님, 저 열광적인 눈빛을 보십시오.
지금 프랑스 청소년들에게 신은 예수가 아니라 페이커입니다. 그들은 한국 프로게이머의 손짓 하나에 열광하고 한국어로 된 전략을 밤새워 분석합니다. 장관님이 전자 오락이라며 무시하는 동안 한국은 이미 전 세계 미래 세대의 뇌를 점령했습니다. 듀퐁 장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게임 따위가 무슨 문화야. 그리고 한글. 그건 더 가관이지. 과학적. 웃기고 있네. 저는 정색하며 칠판에 알파벳과 한글을 썼습니다. 천박하다고요? 인류 역사상 유일하게 만든 사람, 만든 원리, 만든 날짜가 기록된 문자를 쓰는 민족에게 할 소리입니까? 저는 한글의 자음과 모음이 결합하는 과정을 3D 그래픽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고과 아가 만나 가가 되고 다시 받침 고이부터 각이 되는 과정. 장관님, 잘 보십시오. 알파벳은 A, B, C. 그저 1차원적으로 나열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글은 어떻습니까? 자음과 모음이라는 부품을 내고 블록처럼 조립하여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문자가 아니라 2차원적인 디지털 코드입니다. 저는 음성인식 AI가 데이터를 처리하는 속도 비교 그래프를 띄웠습니다. 음성인식 AI에게 알파벳은 비효율적인 데이터 덩어리입니다. 예외 규칙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한글은 다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고 적는 대로 소리 납니다. 규칙성이 완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AI가 데이터를 학습할 때 한글이 알파벳보다 정보 처리효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한국이 왜 IT 강국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생각하는 도구, 즉 언어 자체가 프로그래밍 언어이기 때문입니다. 벙커 안의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한글을 과학으로, 디지털 코드로 해석하는 관점은 그들에게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장관님은 알파벳의 역사를 자랑하셨지만 미래의 언어는 한글입니다. 지금 실리콘밸리의 AI 개발자들도 한글의 구조적 우수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글을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다가올 AI 시대의 문맹이 될지도 모릅니다. 듀퐁 장관은 부들부들 떨며 반박했습니다. 그래봤자 내 집 안방까지는 못 들어와. 우리 집안은 3대가 소르본 출신이야. 내 손녀는 5살 때부터 라틴어를 배웠다고. 그런 고귀한 아이가 저런 천박한 문화에 물들 리 없어.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장관님, 백문이 불여의견입니다. 죄송하지만 보안 점검 차원에서 장관님 댁의 CCTV를 해킹했습니다. 화면에 듀퐁 장관의 저택, 그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공간인 손녀딸의 방문 앞이 비춰졌습니다. 방문에는 삐뚤빼뚤한 글씨로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 출입 금지, 그것도 서툰 한글로 말이죠. 듀퐁 장관의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방 안의 풍경이 드러났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고풍스러운 로코코 양식의 방 안은 온통 한국 아이돌 포스터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금발의 손녀딸은 개량 한복을 입은 채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보고 있는 태블릿 화면에는 한국어 인터넷 강의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책상 위에는 포크와 나이프 대신 쇠젓가락과 떡볶이 그릇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 듀퐁 장관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녀는 매운 떡볶이를 입에 넣으며 물을 찾았습니다. 그러다 실수로 물컵을 쏟았습니다. 그 순간 손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우아한 불어가 아니었습니다. ICX, 너무나도 찰진, 한국 드라마에서나 들을 법한 완벽한 한국어 욕설이었습니다. 끄악! 듀퐁 장관은 뒷목을 잡고 의자 뒤로 넘어갔습니다. 이건 꿈이야. 내 손녀가, 내 사랑스러운 마리가 한국 욕을 하다니. 저는 쓰러진 그녀를 향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꿈이 아닙니다, 장관님. 현실입니다. 총칼로 영토를 뺏는 건 하수입니다. 진짜 고수는 문화로 영혼을 뺐습니다. 한국은 이미 전 세계 10대들의 뇌와 위장을 점령했습니다. 이제 프랑스의 미래 세대는 샹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K-팝을 부르고 한국어로 꿈을 꿉니다. 저는 파리 에펠탑 앞 광장에 실시간 드론 영상을 띄웠습니다. 수만 명의 프랑스 젊은이들이 모여 한국 노래를 떼창하고 있었습니다. 가사를 몰라 흥얼거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정확한 한국어 발음으로 랩까지 완벽하게 소화하고 있었습니다. 장관님, 인정하십시오. 우리는 졌습니다. 문화전쟁에서 프랑스는 한국에게 완패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배우지 않으면 장관님은 손녀딸과 대화조차 통하지 않는 이방인이 될 겁니다. 세대 단절.
이것이 프랑스가 직면한 진짜 위기입니다. 벙커 안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경제나 국방은 빌려오면 그만이지만 문화는 빌려올 수 없습니다. 이미 뼛속까지 한국화되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가치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정복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문화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매력적인 것을 만들었을 뿐이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게 아니라 문을 활짝 열고 그 새로운 물결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듀퐁 장관은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아이들이 철이 없어서 그런 거야. 애들이 뭘 알겠어. 나는 달라. 나는 오직 고귀한 프랑스 예술만 사랑한다고. 내 영혼은 순수해. 그녀의 발악에 저는 싸늘한 눈빛으로 태블릿 PC 하나를 들어보였습니다. 방금 전 그녀가 회의 내내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있던 개인용 태블릿이었습니다. 장관님, 영혼은 속일 수 있어도 로그 기록은 속이지 못합니다. 장관님이 회의가 지루할 때마다 몰래 보시던 이 태블릿의 배경화면, 벙커의 대형 스크린으로 확인해 볼까요? 아, 안 돼. 그거 내놔. 알렉상드르. 당장 그만두지 못해? 그녀가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지만 저는 이미 미러링 버튼을 누른 뒤였습니다. 팟! 주피터 룸의 거대한 메인 스크린에 듀퐁 장관의 태블릿 화면이 4K 화질로 선명하게 떴습니다. 순간 벙커 안의 모든 소음이 진공청소기로 빨아들인 듯 사라졌습니다. 르코르니 총리도, 르클레르 장관도, 베르나르 장군도 입을 딱 벌린 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곳에는 드라크루아의 명화도, 로댕의 조각상도 없었습니다. 화면을 가득 채우고 있는 건 땀에 젖은 채 치명적인 눈빛을 보내고 있는 BTS 멤버인 비의 고화질 얼굴 확대 사진이었습니다. 심지어 앱 아이콘 폴더 이름은 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정적, 숨 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으악! 듀퐁 장관은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 주저앉아 태블릿을 뺏으려 허우적거렸습니다. 아니야. 저건 연구용이야. 적을 알고 나를 알기 위해 분석하려고 저장한 거라고. 오해하지 마. 하지만 저는 잔인하게도 다음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유튜브 시청 기록, 지민 직캠 4K, 달려라 방탄 정주행, 불닭볶음면 안 맵게 먹는 법, 변명의 여지가 없는 지독한 아미이자 K컬처 중독자의 알고리즘이었습니다. 회의실 곳곳에서 참았던 실소가 크크하고 터져 나왔습니다. 가장 한국을 경멸하던 문화계의 수장이 사실은 밤마다 이불 속에서 한국 아이돌 영상을 보며 낄낄거리고 있었다는 사실. 이보다 더 완벽한 굴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은 곧 전율로 바뀌었습니다. 관료들의 눈빛이 진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깨달은 것입니다. 프랑스 최고의 지성이자 자존심이라 불리는 듀퐁마저 함락되었다. 그것은 단순한 망신이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한국 문화는 총 한 자루 쓰지 않고 가장 견고한 적장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해 있었던 것입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멍하니 중얼거렸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거였군. 우리 손녀만 그런 게 아니었어. 문화부 장관조차 매료시킬 정도라면 이건 막아낸다고 막아지는 파도가 아니야.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얼굴을 감싸쥐고 있는 듀퐁 장관을 내려다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이것이 소프트 파워의 진짜 힘입니다. 강요하지 않아도, 욕하면서도 결국은 찾아보게 만드는 매력. 장관님의 이성이 거부해도 장관님의 본능은 이미 한국을 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회의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한국 문화를 싸구려라고 비웃는 자는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두려움을 넘어선 경외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전 세계인의 뇌와 심장을 해킹해버린 나라. 가장 강력한 문화적 방어막을 가진 프랑스조차 뚫어버린 나라.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21세기의 문화적 표준은 더 이상 파리가 아니라 서울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마담 듀퐁 문화부 장관이 뒷목을 잡고 쓰러진 뒤 벙커 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우리는 긴 여정을 지나왔습니다. 한국의 디지털 행정으로 국가를 마비시킨 혈전을 뚫었고 반도체와 에너지로 멈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으며 K방산으로 비어버린 무기고를 채웠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에서 한국 의료진의 손길로 목숨을 건졌고 우리 아이들의 영혼이 이미 한국 문화에 잠식되었다는 충격적인 사실까지 확인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자 스승이었습니다. 모든 데이터가 한국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데이터보다 더 질기고 더러운 본성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협상 타결 직전 르클레르 재무장관과 베르나르 장군, 그리고 정신을 차린 듀퐁 장관이 마지막으로 뭉쳤습니다. 그들은 창백한 얼굴로, 하지만 도끼 어린 눈빛으로 르코르니 총리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총리님, 다 좋습니다. 한국이 대단하다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굴욕적인 조약은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대혁명의 나라? 프랑스입니다. 지칠의 주축이자 유럽의 자존심입니다. 그런데 어디 근본도 없는 아시아의 신생국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그들의 시스템을 통째로 수입한다니요? 이건 주권 포기나 다름없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이 거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냉전 시대에 미국의 돈으로 큰 벼락부자 아닙니까? 족보가 없는 나라와 혈맹을 맺을 순 없습니다. 그들의 돈은 빌려 쓰되 우리 밑에 두어야 합니다. 동등한 파트너. 천만에요. 그들의 마지막 발악을 듣던 르코르니 총리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한숨을 깊게 내쉬더니 벙커의 조명을 모두 끄라고 지시했습니다. 불을 끄시오. 탁! 암흑 속에서 총리는 대형 스크린에 사진 한 장을 띄웠습니다. 1953년 한국전쟁 직후의 서울이었습니다. 폭격으로 뼈대만 남은 건물들, 시체가 뒹구는 거리, 누더기를 걸치고 미군 트럭을 쫓아가며 초콜릿을 구걸하는 아이들, 흑백 사진 속의 풍경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보시오. 불과 70년 전 이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였소. 아프리카 가나보다 못 살았고 전 세계 190개국 중 꼴찌에서 두 번째였지. 당시 메가더 장군은 이 폐허를 보고 이렇게 말했소. 이 나라가 복구되는 데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다.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겠는가. 총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이 서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타임랩스 영상이 돌아갔습니다. 폐허 위에 천막 학교가 세워지고 다리가 끊어진 한강 위에 철골이 올라갔습니다. 흑백의 세상에 색이 입혀지기 시작했습니다. 초가집이 아파트로 변하고 논밭이 공장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202X년. 화면에는 구름을 뚫고 솟아오른 롯데월드타워와 한강의 기적을 비추는 화려한 야경, 그리고 우주로 쏘아 올려지는 누리호의 불꽃이 가득 찼습니다. 100년이 걸릴 거라던 기적을 그들은 단 한 세대 만에 이뤄냈소. 자원 한 줌 없는 땅에서 오직 사람의 힘으로 말이오. 그때 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저들의 오만한 입을 영원히 다물게 할 시간입니다. 장관님들, 벼락부자라고 하셨습니까? 족보가 없다고 하셨습니까?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프랑스와 영국의 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저는 그들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알제리에서, 베트남에서, 전 세계 식민지에서 자원을 약탈하고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 지금의 부를 쌓았습니다. 우리의 박물관에는 훔쳐온 유물들이 가득하고 우리의 화려한 궁전은 남의 피 위에 세워졌습니다.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저는 화면을 전환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인들의 사진이었습니다. 지하 1000m의 캄캄한 독일 루르탄광에서 석탄 가루를 뒤집어 쓴 채 빵을 씹는 한국인 광부들, 시체를 닦으며 외화를 벌었던 파독 간호사들, 베트남의 정글에서 용병이라는 비난을 감수하며 피를 흘린 군인들, 그리고 구로공단에서 쏟아지는 잠을 쫓으려 각성제를 먹어가며 밤새 미싱을 돌리던 10대 소녀들. 하지만 한국을 보십시오. 그들은 남의 나라를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남의 자원을 뺏은 적도 없습니다. 대신 그들은 독일의 탄광으로, 중동의 사막으로, 베트남의 정글로 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뼈를 갈고 피를 팔고 청춘을 바쳐서 달러를 벌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고속도로를 깔고 제철소를 짓고 학교를 세웠습니다. 제 목소리는 벙커를 울리는 웅변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부는 인류 역사상 가장 깨끗한 손으로 쌓아 올린 기적입니다. 가장 밑바닥 지옥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오직 자신들의 땀과 눈물만으로 기어 올라온 유일한 불사조입니다. 이들의 부는 그 어떤 제국보다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그 어떤 강대국보다 위대합니다. 르클레르 장관의 고개가 툭 떨어졌습니다. 베르나르 장군은 입술을 깨물었고 듀퐁 장관은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쳤습니다. 그들의 오만함은 한국의 피와 땀으로 얼룩진 역사 앞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벼락부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존경받아 마땅한 거인입니다. 지금 파산 직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한국의 돈 몇 푼이 아닙니다. 잿더미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는 저 불굴의 정신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것, 우리가 잊어버린 것, 바로 그 도끼와 희망을 배워야 합니다. 잠시 후 베르나르 장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군복 매무새를 다듬더니 화면 속 한국의 광부와 여공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경례. 그의 선창에 따라 르클레르 장관도 듀퐁 장관도 벙커 안의 모든 관료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숙연한 침묵 속에서 화면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것은 패배자의 굴복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거인을 알아본 자들의 존경이었습니다. 벙커 안에는 그 어떤 환호성보다 무거고 진한 감동이 흘렀습니다. 르코르니 총리가 비로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붉은색 칼라인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연결해. 대한민국 대통령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고 상대방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총리는 프랑스어 대신 서툴지만 진심을 담은 한국어로 첫마디를 건넸습니다. 여보세요? 그리고 통역을 통해 말을 이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님. 여기는 파리입니다. 프랑스는 오늘부로 자존심을 버립니다. 대신 당신들의 그 위대한 역사를 배우고 싶습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당신들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수화기 너머로 어떤 대답이 돌아왔는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거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은 언제나 그랬듯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정의 나라니까요. 이젠 파리 시민들은 더 이상 화염병을 던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껴안고 새로운 희망의 빛을 바라보게 되겠죠. 동쪽 끝 작은 나라에서 시작된 기적의 불꽃이 이제 서쪽 끝 늙은 제국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인이 이끄는 새로운 시대, 팍스 코리아나의 서막일 뿐입니다. 프랑스는 살았습니다. 그리고 인류는 알게 되었습니다. 위기의 순간,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노아의 방주는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